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11월부터 의욕적으로 네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차재원 교수와의 전국 진단, 항장수 소장가의 둠, 그리고 오늘 홍영식 소장님과의 민심 레이더, 그리고 다음 주가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장성철 소장과의 직언직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심 레이더, 그러니까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한번 살펴보고 예측하고 뭐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영식 소장님이 최근에 뭐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민심 동향을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실제 여론조사가 급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 2주 상간에 나타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1, 2주 상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지금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그때그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되고 이제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후행 지표예요. 무슨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것이 여론으로 반영되어서 충분히 반영이 된 여론 지표로 나오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서 나오는데, 근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오늘 무슨 사건이 터졌으면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반인들은 이재명 대표 선거가 언젠데 이제서 그게 반영이 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이래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 정치적 사건과 그 발표되는 시점의 차이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과 실제 여론조사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좀 읽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제 여론 지표를 근저히 살필 때 제일 중요한 지표를 한 네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고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정당 지지율을 보고, 정당 지지율을 보고 그것이 대통령 임기 전반부일 때는 뭐를 봤냐면은 정치적 성향, 보수 중도 진보. 그다음 이제 후반부로 오게 되면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이 네 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 전체 민심을 해석을 해야 되지. 그 중에 하나만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고 와서 해석을 하면은 아전 인수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론조사를 볼 때는 이 네 가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뭐 탄핵 또는 임기 단축에 대한 요구를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는 이유가 이 네 가지 지표를 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대통령 지지율만 딱 띄어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네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로 내가 탄핵을 말씀을 드릴게요. 탄핵이나 임기 단축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게 되나,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야 되겠죠. 지표상으로. 거기에 무슨 뭐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를 떠나갖고 지표만 본다면은 어쨌든 탄핵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 임기 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2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갤럽이 이제 제일 많이 내려가서 19 갔다가 17까지 갔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20%로 다시 약간 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지지율은 상당히 위험한 대통령제에서는 국정 운영을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옥까지 갔다가 지금 되돌아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탄핵이라든가 임기 중단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 그게 힘을 받지를 못했어요. 탄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정당 지지율에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에 몰렸을 때 그 당시에는 당 이름이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져 갖고 20% 이하로 그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뭐가면은 정당 지지율이 일단 거의 배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야 돼요. 민주당이. 물론 조국 혁신당을 합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무당층도 일정 부분 지금 존재하는 상태에 되고 정당 지지율에 두고 이게 압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면은 보수 중도 진보에 되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민주당에다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정치 이념을 두고서 항상 그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하나의 변명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보수가 진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도 국민의 그 당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탄핵이 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진보가 다시 우위로 올라갑니다. 진보 우위로 올라갔다가 그다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보수가 우위로 올라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현 시점 어느 조사를 봐도 보수 중도 진보 묻는 척도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물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진보가 자기 스스로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이 보수라고 응답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은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더 밑에 기초가 되는 것이 정치 성향 이념인데 이 부분에 대고 보수 중도 진보가 지금 보면은 3분할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보수가 진보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이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보수 중도 진보에서 보수가 진보보다도 좀 더 많으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지표 하나 떨어지는 것만으로서 탄핵이라든가 국정 중단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지표는 이런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차기 대권 주자는 이것과 관련지어서 놓고 볼 때 오히려 다른 지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진보가 높으면 좋은데 차기 대권 주자에서는 탄핵과 국정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너무 현격하게 앞서버는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탄핵하거나 지금 얘기해도 그 헌정 중단되면 이거는 곧 이재명 대표 당선이다라는 그 등식이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탄핵이나 국정 임기 단축을 하려면 차기 여야 후보가 비슷비슷하면은 오히려 덜 부담이 갈 텐데 지금은 거의 한동훈과 이재명과의 관계는 거의 배 이상 지지율이 앞서버리니까 곧 헌정 중단 저기 임기 중단이나 탄핵은 이재명 당선 이런 식으로 등식 관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보수의 반발이 있다는 거죠. 예, 반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 탄핵이나 임기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교수들이 또 집단 선언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탄력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보고서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탄핵 집회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주제를 그 이재명 리스크 대 윤석열 리스크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나중에 그 한번 명태균 지금 구속됐잖아요. 예, 명태균 뭐 실화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구속됐는데 이분이 그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창원지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 소장님이 그 일반 사람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게 뭐냐? 뭐 쿠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저희도 예상을 못했어요. 벌금형일 거다. 그리고 벌금형이더라도 이 유력 대권 주자의 안다 모른다. 그리고 낙선한 후보잖아요. 예, 낙선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들은 벌금형이고 또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당선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량 100만 원 이상은 최종적으로는 아닐 건데 1심에서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갈 수 있는 맥시멈 300만 원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들 충격이었어요. 국힘 내에서도 서로 간에 뭐 무죄다 징역형이다 이렇게 민주당과 국힘이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귀가 있으니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어요. 네. 저거 이제 오번에 이 지금 금요일 날 판결보다도 25일 날 판결될 날 부분이 위증교사 뭐 그런 거죠. 그게 더 크지 않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봤죠.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100만 원 전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법리는 몰라요. 법리는 모르고 그런 형량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작업으로 민심을 듣습니다. 하나는 전화 면접 이렇게 하는 것을 설문지를 갖고서 듣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회의실에 한 5명이나 10명씩 동질 집단 그러면 뭐 남자 40대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또는 뭐 무슨 소비자 어떤 제품을 섞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서 FGI 조사. 그거를 정성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신청 면접을 해보면은 그분들의 속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사법 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좀 형량이 세다는 것을 좀이 아니고 좀 많이 세다는 걸 내가 하나 확인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시스템, 사회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는데 방해하는 행위 있죠. 그게 뭐가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사회를 작동하는데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거. 사실 그래서 명태균 아까 했던 여론조사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배임죄. 우리는 일반인들은 배임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없는 편인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좀 세게 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니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받은 권리를 갖고서 사욕을 취하거나 국민들을 배신하는 어떤 뭐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 보니까 아마 배임죄를 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경제 활동이 제일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상행위에 되고 이제 그 상행위 원칙을 제외하면 또 형량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관련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적용되는 그 법률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건대는 판사들이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중에 판단하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런 감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까는 3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들었는 게 맥시멈을 한 300에서 500 정도로 보고 500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정도예요. 금방 말씀하신 사법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 피고인이 자꾸 그걸 바꾸고 어쩌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이 1심이. 물론 국회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직이니까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너무 끌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130페이지입니다. 1심 판결문이. 그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가 그랬던데 다른 사람이 말한다는 걸 빌어서 서울법대 놓은 판사 맞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30페이지를 갖다가 이 논리 하나에 생명을 거는 판사가 130페이지 판결문을 썼을 때는 정말 마음 먹고 쓴 거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주요한 부분들을 저도 읽어보고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도 반박을 하고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늘 주창했던 사법 리스크와 본인의 이 정치 활동, 예를 들면 당 대표로서의 활동이라든지 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라든지 이 공당에서의 활동 부분은 구분하라. 예를 들면은 지금 왜냐하면 그 사건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이른바 하고 있는 사건이 성남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이때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현재 민주당이 그 정당 활동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란 이야기죠.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다. 물론 검찰의 억압, 탄압 이게 맞서야 된다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 논리와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의 재판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 사법적인 이 간행을 봤을 때도 그렇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나고 뭐 이재명 대표 말 맞다는 2심, 3심 남아 있다. 이게 그리고 뭐 역사의 심판도 있다, 판결도 있다 이러는데 2심에서 저는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은 그게 나오는 여러 진영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의견 낸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에서 낙선한 후보를 이렇게 직력행 때린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없다고 언론에서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반박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우리가 대법에서 양형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게 입각해서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아주 엄중하게 해요. 하지만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특히 낙선한 후보일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보는 거죠. 낙선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문기 안다 모른다 골프를 갖다가 사진을 안 찍었다는 것은 골프 안 찍은 걸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백현동의 국토부 압박 부분도 그 부분이 결국 그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인지할 수도 있다.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직력적으로 때리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사실 제가 국힘에 아주 이 법조 경륜이 그간 중진 의원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도 공직선거법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그 100만 원 미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정교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1심에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게 전부 다 멘붕이 왔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저는 그 애들 가르쳤을 때 이제 뭐 내가 법을 잘 알아가지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법의 기본 원리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FGI 조사 같은 걸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참 특이한 그 의식에 법 의식에 갖고 있어요. 뭐 특이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는데 이 법에 공정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굉장히 세게 믿고 있어요.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설명을 하니 낙선자한테 그 허위사실 유포는 적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설명해도 그걸 수긍할까는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그렇게 해석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판례가 그래 왔다는 거죠. 예, 그래요. 판례는 그러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수긍할까는 내가 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법의 어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에 강한 그런 의식 앞에서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머니 이걸 보면서 사법부 특히 그 재판은 검찰 말고 법원 쪽에서는 이번에 이런 그 정치적 그 혼란 리스크가 사법부로 전이되는 데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경계심, 위기의식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내가 정확한 사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해 전에 대법에서 사례가 뒤집히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한 번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안과 달리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독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다른 재판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그런 식으로 봤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전번에 대법에서 그 다시 무죄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보니까 그것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이 당과 분리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당의 정치적 그 힘을 갖고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 사법부 저쪽에서는 맞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옳고 그르도록 사법부가 거기에 굴복하는 거로 비춰지면 사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AI가 뭐 지금 판사 다 대체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가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면이 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재명 그 당 대표 이번 1심 선고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X 파일 알죠? 정경유착 삼성가 했던 X 파일을 갖다 폭로했다가 그 노회찬 전 그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셨던 말이 금방 조금 전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노회찬 의원이 그때 한 말이 우리나라 법은 10,000명 앞에 평등하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법이 10,000명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 바로 이재명 대표는 항소하고 근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25일 날 위정교사 1심은 아마 위정교사 재판부는 제가 볼 때 부담을 엄청나게 들었을 것이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그죠. 공직선거법이 벌금형이나 뭐 나중에
이 의원직 상실과 상관없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위정교사잖아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1심이 징역형으로 나오니까 징역형을 때리더라도 이제는 스폰지 효과에서 요걸 좀 덜 먹는 그 부담을 많이 줄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정교사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이거는 아까는 대부분이 벌금형 이하로 될 것이다. 근데 위정교사도 벌금형도 없대요. 없고 예, 이거는 징역형이 떨어질 거라고 또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다음 주 월요일이 하나의 또 고비이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저는 이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이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거하고 현재 탄핵 정국을 끌어나가는 거하고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다르게 한다. 구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안 그러면 이거는 모든 투쟁이 이제는 방탄투쟁이 돼버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이고 투쟁이고 그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서 자기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이 위정교사 예. 위정교사는 벌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내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법부의 그 형량이 보니까 몇 가지 사회의 근간 질서를 해치는 데 대해서 엄하게 처벌한다. 그 원칙이 아마 적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벌금도 없다면 유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1심 판결에 지금 물론 그 재판부의 기류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느끼면은 현재 이 법원 쪽의 전반적인 기류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1심 판결이. 그렇다면은 만약에 거기에 되고 지금 그런 기류가 대변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기 판결이 나오면은 더 우려스러운 이 대표로 봐서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그 문제는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법률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분리해라. 그런데 이거를 분리하라 안 하라 그랬다는 우리는 생각할 때 굳이 그걸 정치적으로 분리를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정치적 문제하고 엮이고 정치적인 전략도 같이 하고 이러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당 대표 그 대선 끝나고 나서 당 대표 또 지금 현재 2기 대표 연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과연 민주당의 지금 일극 체제화 시킨 게 민주당의 정권 교체 혹은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어렵죠, 그게.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차기 대권 주자 지표를 놓고 보면은 성공을 해놓은 면도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일극 체제로 만들어서 당내 경선에서는 뭐 거의 경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도록 만들었고 지금 여권의 가장 강력한 앞서 있는 인물이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에 대해서도 배로 앞섰는데 문제는 현 시점에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은 여풍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이 워낙 압도적인 그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그 극일 체제 이 민주당의 극일 체제를 더 가속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실은 조금 일렀다는 감이 좀 들어요. 예,
지금 25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정교사 1심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지금 민주당은 차분하게 그 플랜 B도 좀 민주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집회에서 그 방송 인터뷰에서 유튜브 그 최민희 가방 위원장이죠. 이게 뭐 당원과 함께 자기가 죽여버리겠다. 예를 들면은 비명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이 사법 리스크에 을 갖다가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러겠다는 이야기인데 무섭다. 자기도 너무 말을 세게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정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플랜 B를 논의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지금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역적이 되는 거고 이런데 또 책임 있는 정치 집단, 공당은 또 나름대로 준비할 건 해야 되고 이게 일극체제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일극체제라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야 지금. 예. 그 초월에서 비명계 낙선자 모임, 민주당 모임 초월인데 거기서 12월 초에 그 우리 김부겸 전 총리를 부른대요. 근데 그분이 김부겸 총리 거기를 간대요? 간대요. 그 가는데 지금 미 대선을 보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국내 정치 현안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 미국 대선과 이 트럼프 이후의 그 미국과의 그 우리 대한민국 관계 이 부분만 하겠다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 건데 국내에서 지금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게 하여튼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조금 미국 대선에 내가 인볼브가 돼갖고 조금 봐왔지만은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것 좀 많이 다른 기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가서 그런 것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거를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정치권 일반에 좀 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깊이 있게 그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죠. 이게 그리고 시간이 되는 정치인들이 공직에 바쁘지 않은 분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보고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에 나는 입도 뻥긋거리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될까요?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그 정도 분위기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사법부도 뭐 대법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그 판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법부가 무슨 신성불가침의 어떤 판결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놓으면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걸로 말하는 국힘의 그런 공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당 대표의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뭐 지금 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당 대표의 사울루스가 이제 재판이 4개에다가 또 하나가 또 그 북한 유형으로 또 기소됐어요. 이게 이어지는 재판 우리가 늘 예측을 하고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정말 모든 어떤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과 이게 대한 어떤 비판 투쟁을 갖다가 다 방탄 집회, 이 방탄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모으니까 차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 이른바 플랜 B라고 하는데 여러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건대는 플랜 B가 필요하겠죠. 플랜 B가 필요하다. 그거는 한 거고 사실 그거는 또 공자님 말씀이고 현실은 또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민주당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저기 어찌됐든 1심 판결이 나왔고 25일 판결도 봐야 되고 또 28일인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3차 그 법안 처리 문제도 있고 그걸 보고 또 지금
연말 국회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 지금은 어떠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당내 역학 관계도 관계지만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지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들떠 있습니다. 들떠 있기 때문에는 필요는 해도 지금 시점에 그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좀 그게 되고 이 정치 지형의 어떤 변화가 있던 2심은 또 뜻밖의 2심은 또 다른 또 판결이 뭐 무죄가 나오지 말라는 또 법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내년은 선거가 다가오는데 내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선거가 이제 1년 남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선거 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선거 체제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당에서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래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다들 아마 가셔야 되는 거는 내년 2, 3월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물밑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그 격동의 세월을 많이들 겪었기 때문에 네. 다들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고 아마 그게 핵심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준비와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런 어떤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거나 뭐 떨어져도 뭐 조금 정도 이런 정도가 돼야만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거. 만에 하나 여기에 두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이번에 내가 뭐 칼럼을 쓰면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다가 갤럽 조사에다가 7%포인트가 뒤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한동훈 대표로 취임할 때는 8%인가 뭐 그래 앞서 있었어요. 7% 지금 뒤지면은 15% 그냥 까먹은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는 민주당이 앞서 있지만 만에 하나 여기에다가 민주당 이후 지지율이 사법 판결 이후에 다시 또 재역전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뒤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쟁력이 또 이전에 비해서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이 아주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그 결단에 판단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의 구조죠. 현재 지지율이 갔을 때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결단이 그 필요할 것이고 그 지지율이 나빠지면 당이라든지 뭐 대선 주자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밀려서 결단하도록 압박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지도자는 앞서 나가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예. 참 그거를 보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 얼마에 대통령이 됐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대통령이 그 후보자 시절에 결정적인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갖고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던 거고 그런 전례가 잘 없는데 그거는 굉장한 결단력과 더불어 전략적 마인드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이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 대표가 저런 식으로 지금 뭐 극일 체제는 만들었지만은 워낙 주변에 되고 그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당의 구조상 옛날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 뭐 당 대표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리더를 그 대통령 당 대표로 끌어주는 정치적 스승이라든가 정치적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고 야고 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자꾸 넘어가려는데 왜 자꾸 말을 자꾸 그거야. 참, 씨. 한 20분 길어져 버렸어.